그리고 저 시계 네. 사실은 앞으로 시장 전망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야, 이게 또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걸로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플하게 어떤 가치,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단지별로 적용해도 잘 맞아요. 오늘은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살아의 저자이신 최상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널리스트로 10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독립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상욱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은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라는 채부심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독립 리서치 아파트 가치 가격 연구소를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해당 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 같은 걸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사실 그 어떤 최상욱 애널리스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제가 대표님 오늘 그 이번에 새로 나오신 책을 읽으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뭔가를 발견을 했어요. 네, 저도 완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전과는 이거는 대표님의 평소의 그런 분석 틀을 완전히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분석 공식을 이제 가격 측정 공식을 만들었다라는 게 정말 느껴졌는데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 먼저 여쭤보는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대표님이 요번에 만드신 소름 공식, 네. 가치평가 공식 이게 도대체 뭔가요? 주택 가격도 소위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그 가격을 전망하는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동시에 그 가격 모형이 아니라 이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 좀 가치를 똑같이 계산하는 그런 네. 가치 측정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예를 들어 보면은 네. 뭐 하이닉스로 예를 들어 볼게요. 쉬우니까요.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가인데 증권인데,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네. 하이닉스 주가가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쵸. 고평가다 저평가다. 네, 그러니까는 하이닉스 주가가 좀 싼데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좀 비싼 것 같다, 네. 이렇게 그 두 가지의 기준을 갖다 대면서 네.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비싸니까 사지 말까? 아니면은 올라갈 것 같은데 비싼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살까? 아니면은 막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에서 10년 넘게 애널리스트 활동을 했고, 제가 분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싸다 비싸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소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가치 평가 모델이었는데, 네. 저는 제가 분석하는 대상에는 다 이런 가치 평가 모델이 있었고, 네. 다른 모든 애널리스트들과 모든 이코노미스트들도 다 본인들이 운용을 하는 모형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대상이 부동산이었고,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 부동산이고, 네. 부동산에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회사의 가치평가 모형은 있었는데 네. 주택에 대해서는 없었단 말입니다. 음. 근데 주택시장에 대해서 16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최상욱 애널리스트님, 내년 주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오릅니까 내립니까? 그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올라갈 것 같은지 내려갈 것 같은지를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찾았던 게 공급량 같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성장률 같은 그쵸. 거, 그쵸. 그리고 뭐 대출 증가율 같은 그런 지표를 네. 보면서 내년은 뭐 대출이 몇 % 될 것 같고, 주택 음. 입주가 뭐 몇만 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한 2% 정도 되니까 주택 가격도 시원하게 2% 정도 상승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격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뭐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변하면은 그게 네. 싼 거냐 비싼 거냐 이런 판단이 하이닉스 보듯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체감상 뭔가 살짝 비싼 것 같긴 한데 뭔가 싸다 비싸다에 대한 그런 가치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와 가격이 동행한다고도 만약에 해버린다면은요, 물론 동행 잘 안 합니다. 대부분 따로 가요, 서로 그냥. 근데 가치 가격이 동행한다면 가치 모형이 없으면 가격 모형도 그
가격도 전망하기가 어려운 거여가지고 제가 가격을 전망하면서도 수년간 공허했거든요, 마음이. 아 그러셨나요? 네, 난 뭔가 이런 왜 나는 모형이 없는가. 그래서 16년에 제가 이런 모형을 만들려고 부동산 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뭔가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모형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많이 배우긴 배웠으나 모형 만드는 건 실패했어요. 그냥 그래서 부동산 대학원 졸업하고 그냥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2020년부터 사업용 부동산을 분석 및 관리하게 되는 대체투자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사업용 부동산의 실무적인 걸 이제 접하게 되면서 네. 사업용 부동산은 막 3천억, 5천억, 1조, 2천억짜리 건물인데 수식이 그냥 한 줄이더라고요. 임차료 나누기 요구 수익률은 밸류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조 2천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12억짜리 아파트보다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그게 그냥 국룰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왜 주택을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을까. 왜냐하면 막 주택이라는 게 여러 요인들의 집합체잖아요. 그쵸. 입지도 있고 상품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여튼 이런 지리한 과정을 거쳐서 그 3년 정도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일한 거랑 주택 시장에서 일한 거랑 그다음에 주식 애널리스트로 10년 정도 일했던 그걸 다 합치다 보니까 네. 주택 가격 밸류에이션 하는 거를 작년 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딱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모형은 사실 가격 설명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모형에 있는 어떤 걸 건드렸을 때 네.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아야 될 뿐더러 그리고 현상을 잘 설명해 줘야지 좋은 모형이에요. 그쵸. 이게 뭐 네. 모형은 있는데 현실하고 가격이 전혀 안 맞는다든가. 네, 제 말이요. 뭐 금리는 올라간다는데 내 모형에서는 올라간다. 뭐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약간 요담이긴 한데 네. 주택산업건설연구원 네. 자료였던 것 같은데 네.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공급량 향후 예측치 하면서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아하, 저도 봤던 기억이 네, 있네요.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쪽에 모형으로 설명을 했는데 예. 이게 안 맞으니까 몇 년 동안 이거를 보정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보면서 아니 모형이 이게 너무 크게 빗나갔으면 모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보정치를 넣어버리는 걸 보고서 저는 요거는 과연 이게 공급 부족일까? 약간 그 발표적인 의구심을 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격 설명이 높아야 된다. 네네네. 근데 그 가격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가격 설명이 조금 떨어지네. 이렇게 됐을 때 점점 그러니까 이게 모델 만든 사람의 그 한계인데 이것도 약간 이렇게 하면 너무 번외로 가는데요. 네.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함정이 많이 빠지냐면은 가격이 항상 옳다는 생각에 네. 그 가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손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늘 그냥 가격이 옳다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굳이 말하면 모형이 필요 없죠. 그냥 가격이 옳다는 거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만들었다면은 네. 가격이 좀 움직이더라도 이게 약간 외곽값이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튀었을 때 그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은 내 모델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내가 좀 틀렸나? 이러면서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되긴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 말 정도가 됐을 때 주택 가격을 설명하는 또 쉬운 모델. 네. 또 우리 버핏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현금흐름 계산으로 기업가치 계산하는데 엑셀은 안 킨다고.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대략적으로 캐시플로우를 계산을 하지 막 엑셀로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계산하는 정밀함은 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쉬워야지 우리가 쓰잖아요. 그쵸. 하이닉스 적정 주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적정 주가 PBR 1.2배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PBR에 1.2배? 그럼 뭐 소위 자본은 얼마인데요? 뭐 올해 말 기준으로 한 54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54조 곱하기 1.2배 하면은 한 60 몇 조 되니까 그게 적정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빨라야 사용을 하는 거지. 하이닉스의 적정 가치는 하이닉스의 3년 동안의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를 뭐 무슨 뭘로 나눠서 뭐 어떻게 하고 뭐 더하고 잠시만요 모델 좀 돌려보고 이러면은 암산이 안 되니까 이거는 좋은 모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형은 쉽고 빠르고 가격 설명력이 높아야지 되거든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런 모형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아니죠. 저희가 이미 그런 모형을 보고 있잖아요. 주식 하이닉스 쪽에서는 네, 주식 쪽에서 엄청 보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그쵸, 그쵸, 주식 밸류에이션은 쪽에서. PBR이 뭐 몇 배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익의 몇 배다. 세일즈가 나오는 쿠팡 같은 기업은 매출액의 뭐 4.5배다.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하게 뭐 A 곱하기 B 형태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사업용 부동산으로 돌아가면 사업용 부동산도 그냥 임차료를 이자율로 나눈 거다. 이렇게 그냥 A 나누기 B거나 A 곱하기 B로 끝나버리는데 주택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택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그냥 전세 곱하기 몇 배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이 전세라는 놈을 파면 팔수록 네. 금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대출과 제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세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 절대값이냐 그게 아니라 20년, 21년, 22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금리가 낮아질 땐 전세 너무 올라가고 금리 높아지니까 전세가 너무 박살난 걸 보니까 아니 어떻게 어떤 특정 자산의 가치라는 게 네. 이렇게 막 엄청난 스윙을 할 수가 있나. 그거는 그래서 그냥 표시가 그렇게 되는 거고 가치는 그게 아닐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실 전세라는 것도 월세를 이자율로 나누면 전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공식은 이제 그럼 월세를 이자율로 나눈 그 전세 가격에다가 몇 배를 곱하면 되겠다. 이건 지역별로 도시별로 단지별로 다 다른데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식이 요겁니다. 지금 한 줄짜리 위에 이렇게 VR 네네네. M이 있고 네. 밑에 그걸 설명한 뭔가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주택 밸류는 네. 가치죠. 네, 밸류는? 네, 가격. 네, 저 P를 쓸까 하다가 네. P 갈로 열고 V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V라고 해버렸나? 아닙니다. 네. 어차피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네, 사실은 V죠. 네. 네, 그렇죠. 밸류는 월세를 이자율로 나눈 값에다가 네. 적정 배수 곱하면 돼요. 저 적정 배수는 지역마다 그리고 단지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 다르고요. 상식적으로 저런 적정 배수가 높은 지역은 소위 성장성이 있는 그런 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 이런 서울이 사실 제일 높고요. 네. 서울 안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적정 배수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지방 맨 끝으로 가게 되면 거의 1.2배 정도까지 내려오고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최대 2.1배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2.1배에서 1.2배 밴드가 지역별로 있고 네. 그 적정 배수를 찾는 게 책에 나와요. 책에서 어떤 거를 따다다 가로 세로 축을 찾으면 저 배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 배수 값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관로 안에 월세를 이자율로 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같은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연세는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1년에 12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200만 원을 이자율 6%로 나누면은 그때는 전세가 2억이 되고요. 같은 1200만 원을 4%로 나누면은 네. 이제 그때는 전세가 3억이 돼요. 4억 곱하기 3%는 12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이제 3억이 돼요. 그럼 2억에서 3억 됐죠. 네. 그러면은 이자율을 2%로 나누면은 네. 그땐 6억이 돼 버려요. 1200만 원을 2%로 나누면 6억이 돼 버리고 네.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이자율이 1%가 되면은 12억 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월 100만 원 정도를 받는 어떤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의 전세는 약 3억 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금리는 4% 정도 됐던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1200만 원, 4% 3억 정도의 전세였는데요. 네. 금리가 2%로 내려가 버렸어요. 코로나가 찾아와서. 그렇죠. 절반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은 1200만 원은 고정인데 네. 금리가 2%니까 전세가 6억으로 튀었고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전세 대란. 네. 임대 3법 때문이 아니었나요? 아니 임대 3법은 이게 불을 질렀죠. 네, 6억을 소위 뭐 7억으로 만들었죠. 근데 구조적으로는 네. 금리가 변하면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 전세가 3억에서 6억으로 가니까 네. 그럼 매매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멀티플 적정 배수가 고정값이면은 매매가 네. 어떻게 되죠? 만약에 서울 2배였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3억 전세인 지역에서 서울이 경기도의 지역이라고 보고 3억 전세에서 경기도 한 2배면 6억 매출 6억 정도 되는 가격이었는데 네. 전세가 6억 돼 버리고 2배는 고정이면은 이제 12억이 돼 버렸네요. 그렇죠. 네.
되게 기시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때 가격이 엄청 폭등했던 그 자, 기억이 좀 나네요. 자, 폭등했죠? 네. 폭등하고 나서 2022년에 하느니 기준금리 쫙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전세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월세는 1,200만 원으로 그대로인데 네. 이자율이 2%에서 다시 4%로 와버리니까 전세가 다시 3억으로 돼버렸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배수가 고정이면은 다시 매매가가 6억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역전세 대란 사태의 본질이에요. 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게 결국 월세에서 이자율을 환산해서 제가 굳이 저렇게 만든 것은 네. 사실은 금리가 큰 변화가 없다면은 네. 그냥 전세를 써도 됩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금리가 변하면서 전세 가격이 얼마나 너를 뛰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실질적인 월세액 자체는 크게 안 변했어요. 네. 2, 3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그때 예를 들면 월세 100만 원짜리 집이 현재는 월세 한 110만 원 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는 올라갔습니다. 순 월세는 올라갔는데 네. 금리 스윙으로 전세가가 환산된 값이 너무나 크게 변했고 그것 때문에 매매가가 너무나 크게 변해서 매매가 변동이 진짜 엄청나게 급하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시기에 네. 사실은 앞으로 시장 전망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장기적인 거는 뭐 장단기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월세와 이자율, 금리와 이자율 네. 그리고 저 적정 배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음. 가격이 위아래로 올라갈지 이제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수십 년간 우상향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저 적정 배수에서 어떤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요. 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성장하는 만큼 우리 소득에서 우리가 내는 월세 지출액이 늘었고 그 월세 지출액인 저 대물자 R값이 올라가면서 네.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추세적으로 2018년까지 좀 내려오는 구간에 있었거든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월세도 살짝 올라가는데 이자율도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환산 전세액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액이 이렇게 쭉쭉 커지면서 매매 가격은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더 커졌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가구들이 저 월세 지출액을 우리 가구 소득 평균의 한 20%를 지난 20년간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21년에 임대차법 대란, 2020년, 21년에 막 어마어마한 임차료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 지난 20년간 자기 소득이 20%만 내다가 그때 그럼 우리가 40% 냈을까요? 2배 올랐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였어요. 20%만 했나요? R값은 대문자 R은 똑같다는 거였어요. 대문자 R은 똑같은데 네. 환산 전세만 3억에서 6억 가니까 네. 근데 3억에서 6억 갔지만 왜 우리 부담은 똑같았냐면은 3억 전세일 땐 4%로 돈 빌렸는데 네. 6억 전세일 땐 2%로 돈 빌리니까 이자가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실질 주거비 지출은 그냥 퍼센티지가 동일했거든요. 물론 일부 세대는 그 월세 올라간 네. 거나 전세 올라간 거를 다 냈지만 그러니까 저게 금리 변하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50년간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했던 거는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저 월세 지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했던 거 네. 그리고 이자율 부분이 장기적으로 슬금슬금 우하향했던 거 뭐 3%대부터 1% 초중반으로 계속해서 내렸다가 코로나 때 0.5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또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이자율, 금리, 네. 그다음에 월세 어떤 GDP 상승에 따른 월세 지출의 상승. 이걸로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플하게 어떤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단지별로 적용해도 잘 맞아요. 그럼 요거를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거 너무 탄순하잖아.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맞겠어? 그냥 뭐 금리나 요즘 뭐 금리 많이 떨어지고 오르고 하니까 이게 어떤 가격에 말씀하시는 거 뭐 맞춘 거 아니야? 네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개별 단지로 과연 이게 맞을까? 혹은 뭐 네. 개별 지역으로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뭐 송파구라든가 이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네네. 같은데 그 세부적인 거는 좀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거를 뭐 한번 뭐 시연이라도 할까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영등포에 한 3년 정도 거주를 했었는데 네. 영등포 당산동 지역에 3년 정도 살았었고 그리고
그쪽 지역이 변화하는 거를 좀 봤던 기간이 2017년부터 20년 정도였었어서 그 영등포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는 네. 영등포 뉴타운 단지가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영등포구는 당산동 일대가 네.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뭐 당산,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영등포의 좀 대장 아파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당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그 당산동 아래쪽으로는 물레동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물레동에 물레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2000년대 초중반에 GS건설이랑 삼성물산이랑 경쟁 구도일 때 거의 동시 시점에 분양을 하면서 서로 막 자존심 싸움을 했던 유명한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9호선의 등장과 함께 네. 당산 삼성 레미안의 이제 완승으로 완승으로 끝났는데 물레동은 그 이후에 성수동을 닮아가는 좀 힙스터들의 성지로 조금 바뀌면서 동네 분위기가 어쨌든 거기 두 군데 다 되게 재밌는 그런 동네 지역입니다. 근데 영등포동은 네. 영등포 역사 앞에 네. 그 타임스퀘어 부지 경방백화점 있는 그런 지역이 타임스퀘어로 바뀌고 이러면서 약간 너무 한 80년대 90년대 구도심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노후와 밀집도와 그 이제 뭐라 그럴까 번화가가 너무 가까워서 네. 소위 주거지로 적합한 동네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뉴타운 사업화 됐거든요. 이게 신길이나 아현이나 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영등포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그 맨 꼬다리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가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영등포의 아크로라는 네이밍으로 분양을 하니까 2017년 당시 현직 애널이었는데 관심이 가가지고 갔죠. 가서 조합원 입주권이 얼마냐? 그다음에 당시엔 저도 서울에 살 제 집을 영등포나 마포 쪽에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실매수의 목적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네. 가서 막 이런저런 설명 듣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돈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는 못 샀었는데 근데 그게 지어지고 나서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멋있게 지어질 수가 있나? 약간 이러면서 진짜 하여튼 역시 사람은 상상력을 가져야 돼.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역이 이렇게 바뀌다니. 그 지역이 했는데 그 영등포 아크로타운 아타스라고 부를게요. 그 아타스 단지 35평 기준으로 현재 월세 평균이 약 3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320만 원 지금 써보세요. 네. R값이 320만 원이죠. 네, 그렇죠. 네, R 320만 원. 근데 우리는 그 전세로 환산하려면 이걸 12개월 연세로 바꿔야 되니까 그쵸. 32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은 3,600에 그렇죠. 3,840. 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저기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네. 저기서 무슨 금리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기준금리는 사실 어떤 우리가 거래하는 시장금리는 아니고 네네. 사실 우리는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특히 집을 구매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하, 네. 좋습니다. 근데 월세를 받는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원하는 자기의 그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쵸. 이거를 임차해서 한 몇 %는 벌어야 내가 대출 받고 돈 빌려서 이거보다 좀 더 벌린다. 네. 라고 하는 그 임대인의 그 월세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그 기대 수익률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거는 전세와 월세가 전환될 때의 금리를 말하는 건데요. 네. 저게 왜 월세 기대 수익률이냐면은 네. 이런 거예요. 4.8%야? 그럼 월세 받을만 하네. 월세로 가겠다. 이런 거고요. 네. 4.5야? 너무 낮다. 이건 나 월세 못 받아. 그러면 나 그냥 전세로 둘래. 약간 이런 식으로 임대인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네. 뭐 따라가고 네. 전월세 전환율을 써야 되는데 전월세 전환율을 인터넷 검색으로 그냥 치시면은 네. 지역별 월별 전월세 전환율이 전체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영등포구는 현재 얼마냐면은 4.8%예요. 4.8%. 네, 4.8%를 써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계산기가 네,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암산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320만 원 곱하기 12개월 네. 나누기 0.048 하게 되면은 정확히 8억이 나오네요. 어. 정확히 8억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산으로 의한 환산 전세액이잖아요. 그렇죠. 환산 전세액인데 실제 이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도 지금 8억 정도 돼요. 오, 딱 맞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대표님. 아니 뭔가 이상해요. 이럴 왜 리가 이상해? 없습니다. 어떻게 딱 맞지? 이거 아니, 가격이 맞춘 거 딱 맞는 게 아닙니까? 아니고 네.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세가 8억이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건 7억 8천, 어떤 건 그쵸, 8억 그쵸. 5천인데 평균적으로 8억 정도 되고 그게 왜 맞냐면은 네. 그 전월세 전환율이 지역마다 달라요. 지금 영등포구는 4.8%인데 네. 서초구는 4.4%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로 가면 5.1%가 있고 네. 이게 완전 진짜 전북 저 최끝단으로 가면 7.5%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저거가 분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까 저희 환산 전세가 커지는 거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고작 1,200만 원이 2% 가면 6억인데 1% 가면 전세 12억 되는 걸 아까 그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0.1%에 따라서 사실 되게 예민하긴 합니다. 아. 0.1, 0.2 이런 게 변할수록 되게 예민하긴 한데 자 그럼 8억 정도 됐죠? 네. 그럼 우리는 되게 간단해졌어요. 이제 8억에다가 배수만 곱해주면 돼요. 어. 8억에 몇 배를 딱 곱하면 되는데 음. 저 배수도 지역마다 이렇게 장기 배수가 형성이 돼 있어요. 수십 년의 데이터로 이제 뽑으신 그 배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그 배수도 더 깊게 들어가면은요. 네. 그냥 나 여기 2배 줄게 이러면서 누적돼서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성장률이 높은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볼 때 하고 네. 되게 성장률이 적은 저는 시멘트 커버했으니까 시멘트 산업을 볼 때 하고 적용하는 배수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상식적으로 기술주 성장주라 그냥 네. 어떤 그 전통적인 네. 그런 거랑은 다르게 보죠. 다르죠. 그 다르다는 이유의 근거는 뭔데요? 뭐가 다른데? 성장률이 다른 거잖아요. 성장률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방이 다른 거죠. 상방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도 그렇게 보거든요. 뭐냐면은 부동산도 지역 소도시는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펀더멘탈리 지역 소도시가 성장이 크기는 어렵죠. 어떤 엄청난 거점 산업이 새로 시작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근데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판교라든가 이런 지역을 바라볼 때는 여기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다라고 바라보면서 되게 높은 성장성을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높은 성장성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을 형성을 해요. 그 형성된 밸류에이션이 그 기저에 전월세 전환율 같은 성장률이 반영이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그래서 테이블로 정리를 해서 4.8%인 동네는 1.75배를 적용하면 된다. 4.5%인 동네는 뭐 2.0배를 적용하면 된다. 소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건 이제 책을 그냥 네네. 보시면 한 표로 있으니까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1.75배를 쓰면 돼요. 1.75배. 네, 왜냐면 4.8%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8억 곱하기 1.75배. 네, 맞아요. 그렇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나옵니다. 그러면 14억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 14억 원 정도가 이 단지의 그냥 페어 밸류다. 그러니까 적정 매매 가치다. 네, 내재 가치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 스탯으로 네. 월세 320, 이자율 4.8%, 멀티플 1.75배 기준으로 14억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네. 이제 호갱노노 같은 데 가서 네.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네. 한번 볼까요? 네. 뭐 이게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은 이거 검증을 하고 가길 원하실 겁니다. 지금. 네. 검증 받는 자리. 네. 왜냐면 이게 이 대표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이 최상욱 대표님 요 공식이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요? 간단하게 이거 실로 가셨네요. 네. 할 수 있다는 게. 아크로 타워 스퀘어. 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정말 잘 맞는다는 거를 좀 검증이라기보다는 네,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근데 이게 가격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음. 계산된 가치가. 근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계산됐고 실제 거래도 보면 되니까. 그쵸. 여기 34평을 보시고 네. 평형대를 바꿔서 33 보시면서 실제 밑에 내리면 실거래가 뜨잖아요. 위에 네. 전세 이런 건 다 지우셔가지고 한번 요거를 맞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좋아요. 네. 역시 프로시네요. 아닙니다. 프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네. 34평형 기준으로 13억 7,500, 14억 5천, 14억 3천 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저게 그러니까 14억 원 기준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으면은 13억 5천부터 14억 5천 정도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쵸. 어느 정도 적정 내재 가치 밴드에서 실거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28층, 25층 이런 층은 조금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네네. 거기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320보다는 월세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쵸. 325만 원이거나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요 1, 2월 달에 그때 사실- 뭐 12억 원 정도에 사신 분은 뭐 정말 인생 도처 유상수 인생 곳곳에 그 전문가가 있는데 네. 숨겨진 그런 찐 전문가분들이 저런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 근데 저거를 매도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7억 원대 분양을 받고 네. 입주가 되고 나서 17억 원대 후반까지 갔는데 17, 18억까지 갔는데 그죠. 거시경제 지표가 변하니까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했죠. 네. 가격이 빠지고 연초에 엄청난 주택가격 하락이 있을 거라는 이제 막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럼 사람 마음이 하락을 하는데 더 하락할까봐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팔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불안. 그러면 하락하는데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팔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가격만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가치 계산이 어느 정도 됐다면은 이게 저 당시 시점으로 계산하더라도 13억 후반은 나왔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12억대 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데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고 겉으로 움직이는 가격만 보면은 그쵸. 그러면은 이게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인가? 옆에 단지 쪽이 떨어졌다는데 네네. 거래 사례만 비교하니까요. 네, 사실 제가 이 책 쓴 것도 그 개발했으니까 썼다고 얘기했지만 네. 작년 9월부터 주택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큰 단지를 현장 답사 가서 영상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작업들이 되게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파트 현장 답사 조회수가 막 40만 뷰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유튜브가 되는 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전문가에서 뭔가 유튜버가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유튜버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었는데 실거래가를 가서 보잖아요. 네. 근데 가서 봤는데 동탄을 갔는데 어떤 지역에서 2월 달에 네. 그 한 4억 8천만 원에 매수하셨던 분이 8월 달에 매도를 하더라고요. 집을 2월에 샀는데 8월에 팔더라고요. 6개월 만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데는 7월에 샀는데 9월에 팔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아니 주식도 아닌데 주식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부동산을 단타를 하나 그리고 파는 걸 보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금 손실이 일어나면 급격히 팔고 싶어지는데요. 네. 그 자기 매수 가격을 살짝 아래로 터치하니까 바로 던지더라고요. 그런 거 나오는 걸 보면서 역시 이 주택 시장에서의 그 전략이라는 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십시오. 가격이 내려가니까 파십시오. 이 두 개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가격 의존적 전략이 많아서 이런 가치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4만 전자 싸다. 9만 전자 비싸다. 맞아요. 대충 알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의 그 뭐가 있잖아요. 네. 국룰이. 그렇죠. 국룰이 있는데 막 9만 전자 갔는데 9만 전자 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9만 전자 비싼 가격인데 왜 싸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주택 가격 역시 저렇게 환산된 전세 가격의 적정 배수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네. 저 환산 전세가 평소라면 제가 전세 쓰라고 했을 건데 네. 최근 3년 동안 금리 때문에 너무 스윙이 있어가지고 금리 영향이 예민하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세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전세는 우리가 8억에 나와야 전세는 8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세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7억 9천, 8억 8천, 7억 6천, 7억 3천, 7억 4천, 8억 8천, 8억, 7억 9천 저렇게 이제 평균 8억 정도가 된다는 실거래 전세는 이렇게 환산된 전세금이랑 정확히 맞지 않지만 얼추 네. 8억대에서 위아래로 7억 5천에서 8억 5천 사이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세가가 형성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를 보고 뭐 거꾸로 역산해서 막 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여튼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14억대 밑에서 산다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거 같냐 내려갈 거 같냐 이런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올라갈 거 같냐 내려갈 거 같냐는 그 전망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저희는 이미 다 말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가 중요합니까? 월세. 네. 그다음에 결국 금리. 전월세 전환율, 금리. 전월세 전환율. 네, 전월세 전환율. 그다음에 배수. 배수. 배수는 뭐 도시구조 레벨을 건드리겠다는 거니까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얘기라서 배수는 거의 고정이 없다. 고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뭐 3, 4년 사이엔 이 변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 네, 갑자기 뭐 서울이 뭐 이제 그 소도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뭐 개발되고 좋아지고 입지 환경 좋아지고 이러면 보통 배수가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월세와 금리가 되게 예민한 거예요. 월세와 금리가 되게 예민하고
그러면은 금리 부분을 조금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페이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우리가 그 환산 전세를 계산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썼는데 네.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도 시장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희 한 음. 10년 전쯤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월세 전환율이 사실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당시 저는 임차인이었으니까 네. 예를 들면 전세 2억 살다가 네. 전세 1억에 월세로 바꾸고 싶다. 음. 그러면은 전세금 1억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월세 얼마나 받아야 되냐? 그쵸. 그걸 할 때 그때는 1억에 한 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1억에 월 50만 원이면 연 600만 원이고 그쵸. 1억에 600만 원이면 6%니까 이 당시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6% 정도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로 직전에 2019년, 2020년 가니까 1억에 30만 원 받더라고요. 맞아요. 저 25만 원도 봤어요 그때. 네, 그 1억에 25만 원은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러면 1억에 300만 원은 3%라는 거고 전 월세 전환율이 3%까지 내려갔다는 건데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은 사실은 시중 기준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게 요 차트인데요. 왼쪽 차트인가요? 네, 왼쪽 차트고 오른쪽 차트 둘 다 똑같은데 지역이 다릅니다. 아. 왼쪽은 서울 수도권인데 네. 그 서울 수도권에 2011년부터 저게 2011년부터인 건 11년부터 데이터밖에 없어서 네. 저거를 갖고 왔는데 2011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였냐면은 한 3.3에서 3.25%. 우리나라 기준금리 맨 밑에 회색 바가 저겁니다. 네네. 그리고 저 파란색이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인데 그 당시 무려 7%. 와. 오. 1억에 7억이니까 1억에 한 60만 원 받았던 거예요, 이때는. 네, 1억에 한 60만 원 받았고요. 네. 그러다가 기준금리가 장기 우하향 추세를 타기 시작을 하죠. 네네. 그러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빠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월세 전환율도 정말 요 회색 그래프처럼 네, 방향성은 네, 이제 내려가는 방향. 추세적으로 내려오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 네. 조달금리가 싸졌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는 6%안 받고 내가 5% 조달했을 때는 뭐 6% 받아야 됐지만 이제는 3% 조달하니까 뭐 4.5%도 만족한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4%대까지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 부동산원 데이터는 코로나 기간에 저 기간이 이제 일자로 표시가 되는데요. 전월세 전환율이 되게 4%로 플랫하게 표시가 네. 되는데 이제 KB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나뉘는데 서울 수도권 경기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KB에서 발표한 게 저는 좀 더 확실히 KB는 예민하긴 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KB는 저 전월세 전환율이 코로나 기간에 확 내려와요. 3%로. 아. 그러니까 월세 25만 원 있는 거예요. 약간 그게 우리 네. 경험이랑 좀 더 맞는 네, 거 같아요. 맞아요. 좀 더 경험과 설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KB는 안타깝지만 구 단위로 발표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걸 보면 그럼 지금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갔죠. 그래요. 이거는 예전에 2011년 네. 막 12년 이때 3% 초반대를 지금 사실 넘어서는 레벨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기준금리가 3%를 장기간 유지할 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2%대라면은 뭐 2%대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소위 10년 안에는 네. 뭐 한 1.75나 2.5 그 사이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 시점에 전월세 전환율을 역산해서 과거를 반추해서 보면은 네. 서울도 한 5%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3월 기준 서울시 전체 전월세 전환율이 4.8%로 올라왔는데요. 네. 이거는 서울도 슬금슬금 4.0에서 4.8로 한 4개월 만에 올라온 것이고 이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단 많이 말이에요. 올라왔네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월세가 그냥 고정이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분자값인 그 이자율이 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환산전세 내려가죠. 그렇죠. 환산전세 내려가면 멀티플 똑같으면 매매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냐면은 네. 그래서 전세가 약세로 매매가 약세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이야기는 네. 기준금리가 이렇게 3%를 넘어서 3% 중반까지 왔는데 네. 과거에 봤을 때 3% 초반일 때
전월세 전환율이 거의 지금 뭐한 그렇게 가면은 그건 완전 재앙이고요. 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3%대를 커버 가능한 성장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물가 때문에 3%를 올렸지만 그랬더니 네. 성장률 둔화가 나와서 네. 결국은 물가랑 이제 금리가 좀 내려올 건데 네. 제 말은 그런 거를 이제 장기 채권들이 네.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잠재적으로는 2% 정도의 전환율이 기준금리대로 한 장기간을 봤을 때는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뭐 내년이라든가 올해라든가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더 튈 수도 더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때 맞아요, 7%까지 맞아요, 갔으니까. 맞아요. 아, 네. 그러면은 네.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완전 깜짝 놀라실 건데 가격이 4.8로 계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이 4.8인데 예를 들면은 7은 너무 심했고요. 예를 들면 6%까지만 가도요. 네. 얼마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뭐 한 1.2% 뭐 한 20% 빠질까요? 자, 아까 3,880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320 곱하기 12개월. 네. 이거를 4.8로 나눴더니 8억이 됐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를 나누기 0.06으로 하면은 6억 4천이 돼요. 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75를 해요. 그럼 11억 2천이 돼요. 야, 갑자기 가격이 그러니까 14억에서 11억 2천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야, 빼기 14 그러면 14 빼기 11.2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2억 8천 빠지면 그럼 여기서 20% 하락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는 기준금리가 4.8에서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4.8에서 6을 가면 여기서 20% 빠지는 건데요. 네. 전 요만큼은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아니, 저의 생각인 거고. 네. 저는 잘 모르는 요것만 그래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저 3.5라는 게 네. 되게 이 장기간에 걸친 기준금리라는 거는 이렇게 네. 스윙을 좀 하지만 단기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건 역시 영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장기 시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 레벨대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평균 레벨로 회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몇 %, 정도로 그럼 예, 저는 서울이 네. 지금은 주택 가격 가장 좋았던 기간에 서울시 전체 평균이 4에서 4.5% 사이였어요. 저는 그게 5에서 5.5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는 그 중간 정도니까 4.8에서 5.3 정도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 조금 더 가격이 총액이 하락. 그쵸. 싶은데요. 네네. 그게 단기간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금리라든가 전월세 전환율의 변화를 보면서 좀 추적을 해야 될 네. 거긴 하지만은 현재 기준금리 상태가 저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전월세 전환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저희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런 거죠. 내가 6%로 돈 빌려야 되는데 4%로 받아야 되니까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매매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매매가 하락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월세가 엄청 올라가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월세를 우리 소득의 20%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어느 정도 상방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매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시장 전망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네.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네네.